안녕하십니까. 제가 숭사님의 딸 박시현입니다. 저는 평소에 저 자신을 소개할 때 당연히 제 이름 석자만 말하지만 제가 소태산 대종사님의 손녀라는 사실을 또는 숭산종사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옆에 계실 때면 영락없이 소태산 대종사님의 손녀, 숭산총장님의 딸이라고 덧붙여 주십니다. 그럴 때면 제가 겪는 그 다음 단계의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그리 볼품없이 생겼나요? 라는 표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자격지심이 그런 표정을 읽는 것이겠죠. 하여튼 그때마다 저는 웃고 말지만 속으로는 할아버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총부 구내에 극히 적은 수의 사가가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저희 집이었습니다. 사가라고는 하나 저희들의 일상생활은 완전 공개된 것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정해진 시간에 집에 들르셨는데 총부 숙소에서 아침에 오셔 세수하시고 맨손 체조를 하신 후 양복으로 갈아입으시고 학교로 가셨으며 오후 또는 저녁에 들르시어 한복으로 갈아입으시고 다시 학교로 가시거나 숙소로 가셨습니다. 가끔은 부엌에 물을 길러다 주시기도 하시며 이렇게 하면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고 나에게는 운동이 된다고 하셨죠. 당시에는 우물물을 먹고 살았으니까요. 또 매일 한 장씩 뜯어내게 되어 있는 달력의 종이를 가위로 몇 등분씩 해서 주시며 화장지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요즘 흔하게 사용하는 화장지가 그 시절에는 귀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잘 비벼서 더 부드럽게 만들어 침을 살짝 묻혀서 닦으라고 사용법까지 알려주셨죠. 아버님께서 해외여행을 가시면 여행에서 돌아오시는 날 아버님 주무시는 방을 청소할 때가 있어서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방이 하도 작아서 아버지는 키가 크신데 여기서 어떻게 주무실까? 아마도 대각선을 그리며 주무시겠지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같이 살았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그래도 저희 집을 들르시기는 했으니까 같이 살긴 살았는데 주무시는 거 뭐 이렇게 그 식사 드시는 거는 저희랑 같이 하시지 않았으니까 같이 살았다고 하기는 조금 또 좀 어렵고 그러네요. 왜냐하면 전무주시를 하셨으니까 전무주시는 당연히 온통 공에 바치는 분이니까 뭐 그건 당연한 일이기는 했죠. 그런데 그래도 또 뭐 또 가족이 없는 건 아니고 있으니까 가족은 가족대로 또 좀 돌보시기도 하셔야 됐겠죠. 그래서 한 번씩 옷 갈아입으시고 세수하시고 맨손 체조하시고 뭐 이런 때 이제 오셨죠. 여행에서 돌아오셔서 어머니께 꼭 드리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호텔 비누였습니다. 주실 때 이건 숙박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 가져와도 되는 것이요. 한 번만 쓰고 마는 것은 아깝지 않소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또 그걸 아주 소중하게 잘 사용했지요. 저희가 보기도 어려운 의제 비누, 호텔 비누였으니까요. 이때 배운 건지 저도 호텔에 가면 남은 비누를 당당하게 집으로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호텔 비누만 기다리고 있던 저희에게 어느 해인가 일본에 다녀오시면서
옷을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제게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었죠. 아버님께서도 딸에게 선물을 주시게 되어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물론 그 셔츠를 엄청 아껴서 입었고요. 아버님의 그 작은 가방에 들어갈 정도로 짐이 되지 않는 여름 셔츠였어요. 알고 보니 어느 일본인한테서 선물로 받으신 거였어요. 대개 딸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아버지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다시피 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며 자주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해보면 그때가 저희 아버님은 참으로 자상하시고 부드러우신 분이셨습니다. 어렸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가 교단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보시러 비행기를 타고 멀리 떠나시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5대양 6대주를 한우리 삼고라는 성가를 익산역에서 모두 함께 불렀으니까요. 떠나시기 하루 이틀 전이었던 것 같은데 오빠와 함께 마당에 세우시고 사진을 한 장 찍어주셔서 감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떠나시는 날은 대중이 같이 타는 트럭인지 뭔지를 탔는데 아무튼 저는 몸이 작아서 사람들 틈에 끼어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먼 발치서나마 화환을 두르시고 웃으시는 아버지를 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조금 더 커서는 아버님께서 아침 일찍 세수하러 오시면 자고 있던 저를 어머니께서 깨우셨지만 아버님께서는 한참 잠이 많을 때라시며 좀 더 자게 두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글을 접했었는데 어머님을 모시려고 결혼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럼 뭐야? 그냥 그러고 지나갔죠. 뭐. 그럴 수도 있었나 보다.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께서 당신이 처하신 그 자리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신 분이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역시 긍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많아요. 이제 당신의 어머님을 모시려면은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걸 알았을 때 좀 납득이 좀 안 간다 하는 생각도 물론 했지만 그런 환경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랑 같이 보내시는 시간이 극히 적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밥 먹을 때 이렇게 한번 들여다 보신다든가, 그래서 너는 어머니가 해주는 밥 맛있게 먹어서 좋겠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걸로 저희를 돌보신 거죠. 뭐. 예.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당신으로서는 우리 집에 이제 가장으로서 그래도 아이들 밥 먹는 거 이렇게 한번 쳐다봐 주시기도 하고, 또 밥 먹을 때 뭐 시험 공부하느라고 막 정신 없으면은 단어 공부는 어떻게 이렇게 해라, 뭐 사진을 딱 찍어라,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된장국을 먹는 거를 보시면은 나도 저 일본에서 자취할 때 그 된장국 많이 끓여서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든가, 뭐 이제 그런 거가 기억에 남아 있고, 그런 걸로 가족을 돌보셨다. 그리고 항상 정해진 시간에 꼭 하셔야 될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 그런 거를 저희는 보고 자랐으니까 뭐 그것도 큰 교육의 일환으로 하신 거, 뭐 당신의 생활이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끔은 과장법을 쓰시어 식구를 웃게 하시는 일도 있었죠. 가령 어머니께서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가셨을 때 이야기를 하시면 너희 어머니는 일본 땅 발 안 디딘 데가 없단다 라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여학교 시절 사진첩을 보고 있으면 너희 어머니는 무용을 아주 잘해서 학예회에 뽑혀나간 무용 선수란다 라고 하시기도 했죠. 아버님께서는 여름철 저녁을 드시고 나서 꽤 자주 형삼법사님과 평상에 마주 앉으시어 담소를 나누시곤 하셨는데 어느 날 저희 고종사촌 언니인 송관은 교무님, 주산종사님 따님이시죠. 관은 언니가 삼촌은 형삼법사님과 너무 자주 만나셔서 영광사투리를 많이 쓰시니 안 되겠어요 라고 하시니까 나는 영광 사람하고는 영광말을 쓰고 미국 사람하고는 미국말을 쓴다 라고 하셔서 한바탕 웃은 적도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평소에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의 교육법은 일상 속의 실천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천으로 보여주신 가르치심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임을 사용하시는 어법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단점을 지적하시기보다는 장점을 칭찬하시는 쪽을 선택하셨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 그랬냐? 라고 하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더 커서는 용기를 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하냐? 라고 하시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니께서 무슨 질문을 하셨는데 법회에 가서 뭘 하시오? 법회에서 해결하시오? 라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몇 년이 아니라 뭐 10년도 더 넘었겠지만 어떤 토교를 하셨나? 어머니가 물 같은 삶이라고 그러셨던가, 뭐, 그 물하고, 물에 비교를 해서, 물에 비유를 한 그런 말씀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아, 그래, 맞아. 제가 거기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 분은, 글쎄, 밖에서 보기에는 무슨 재미로 사나?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재밌게 사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아버지가 이게 유머 감각이 좀 어머니도 그렇고 두 분이 다 유머 감각이 좀 뛰어나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쓱 이렇게 웃음으로 지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거 뭐 자주는 없죠. 자주 뭐 만나실 기회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저는 그런 거를 느꼈어요. 저희가 10대 청소년기에 있었던 때로 기억하는데 어느 날 여기 한떨기 꽃이 피어 있다. 정성 다해 피어 있다. 우리도 이 꽃과 같이 정성 다해 살아보자. 라고 종이에 펜으로 써오시어 어머니께 영전 씨, 당신이 글씨를 나보다 잘 쓰니 이걸 붓으로 잘 써서 책상에 두고 보게 하시오. 라고 하셔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대로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부르실 때는 꼭 영전 씨라고 하시고 존댓말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을 만나서 저희 세대에서는 말을 놓아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서로 경어를 쓰자고 제안하여 그대로 하며 살아오고 있답니다. 한떨기 정성 다해 피어있는 꽃처럼 정성 다해서 살라는 말씀 이외에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하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도 기억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그러면 되겠나 라고 하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며 관대하게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님께서는 애썼다. 이제 시험 볼 일 없을 테니 됐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시험을 한번 보긴 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본 거죠. 물론 아버님 말씀대로 다른 어려운 시험 볼 일이 없이 취직해서 무사히 맡은 일을 해내고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공사가 너무 분명해서 저희 어머니는 고생을 더 많이 하셨죠. 근데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죠, 또. 그 일례로 그 총부에서 원효상까지 이렇게 학교를 다니려면은 사실은 걸어가기는 좀 먼 거리거든요. 그런데 원광대학교는 그때도 학교 버스가 있어서 이 학생들을 실어나르는 게 아침에 막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익산역으로 나가는 그 버스를 우린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 이제 학생들은 다 그거를 타고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 차 얻어 타는 것도요. 아버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지시형의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무엇을 해볼 생각이 있느냐, 그것 대신에 이것을 하면 더 나을 것 같다고 하시며 제안의 형식을 취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9살 때 원광대학교에서 피아노를 한 대 구입하여 총부 대각전에 두고 사용하였는데 저에게 피아노를 배워보지 않겠냐 라고 하셔서 저는 무조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녁 시간에 공중의 전기를 쓸 수 없다고 하시며 촛불을 들고 대각전에 가셔서 악보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배우기 시작한 피아노가 너무 좋아서 저는 피아니스트가 되는 꿈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원광여상 1학년 말경에 아버님 어머니께서 저를 불러 앉혀 놓으시고 너는 몸이 약하니 피아노를 계속하는 이보다는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외국어란다 라고 하시며 피아노 공부를 그만둘 것을 권하셨습니다. 제가 피아노 공부를 게을리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터라 양심상 반발을 할 수가 없어서 아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지만 속으로는 레슨비를 마련할 수 없으니 음대에 진학할 생각을 접고 외국어 계열의 학과에 진학하도록 해라 라고 솔직히 말씀하시지 왜 나의 허약한 체질을 핑계 삼으시는가 싶었고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그 시절 혼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과정도 제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지 못하고 원광여중, 원광여상을 다녀야 했지만 그것은 부모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부모님 입장에서 그런 결정을 하시지 않을 수 없었겠다는 짐작을 하고 보니 전혀 반발심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꿈을 접게 되었을 때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철이 들고 보니 부모님의 제안에 따른 저희 진로 선택이 얼마나 잘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었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행스러워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저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하신 것도 외국어 공부를 하게 하신 것도 다 교단 어느 구석에선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뜻에서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그 뜻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것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그래도 제가 총부에 살 때는 때때로 대각전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5, 6세 때는 화동으로서 신랑 신부의 앞에서 꽃을 뿌렸고,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90세 때부터는 단음으로 남아 결혼 행진곡을 쳤으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이 대학 이렇게 들어갈 때까지 전무출신 해라, 전무출신 하지 않을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때마다 대답을, 아주 아기 때도 그랬대요. 대답을 안 하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커서는 물론 대답을 안 한 걸 제가 알죠. 근데 아주 어렸을 때도, 제 기억에 없는 정도의 어렸을 때도 대답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나는 이건 여기까지야, 여기는 안 할 거야, 그런 게 있었는 모양이죠. 근데 저는 좀 그게 부담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부담이 컸냐면, 그 당시 무슨 특별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더 나이 먹어서 생각하니까 내가 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지를 않았을까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무래도 부담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잘할 자신이 없는, 잘해야 되는데 제가 하면 굉장히 잘해야 되잖아요.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 어느 날 아버님께서는 원불교를 안내하는 소책자를 저에게 주시면서 프랑스어로 번역할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결혼을 하고 취직이 되어 몹시 바쁘게 사느라 그만 그 숙제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재촉하시지 않으셨고, 저는 또 건방진 생각에서 그 책자가 썩 번역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판단한 점도 차일피일 미루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죠. 후에 저는 정전과 대종경을 번역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기회가 다 정전을 처음으로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사용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저로서는 좀 섭섭하지만 더 좋은 번역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일단 처음 원불교를 접하게 되는 프랑스어권의 보통 사람이 이해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현학적인 표현을 찾지 않고 가능한 한 일상의 프랑스어를 사용했습니다. 원전을 볼 능력이 생길 때까지 우리 대종사님의 법에 아쉬운더라마 접근할 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어쨌든 아버님의 뜻에 맞게 교단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지만 은근히 주신 아버님의 숙제를 시원찮게나마 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님께서는 철저하게 공인으로 사시느라고 자식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으셨나? 아님 정토이신 어머님께 전적으로 자식 교육을 일임하셨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없진 않았습니다만, 기억을 잘 더듬어 살펴보면 자식의 진로 결정의 중요한 대목에서는 방향을 잡아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저는 무슨 말을 하는데 거리낌이 있거나 그런 편은 아니니까, 그 전에 벌써 편지로 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갔다가 또 간단한 해프닝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많이 밖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총부의 분위기랄지 이런 거를 많이 잊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인사를 가서 하겠다라고 하고 저기를 같이 간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다 퇴근 후에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녁 시간이어서 저녁에 가서 인사드리고 총부에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와도 되는 걸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뭐 그러면 아마 주말을 이용했든지 그랬겠죠. 이제 그랬는데 익산역으로 저희 어머니하고 오빠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저 기차에 내릴 때.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어디론가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뭐 어떤 여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고 내일 아침에 와라 인사를. 그래서 그때는 둘 다 그거를 아니 왜 인사를 왔는데 지금 인사를 하고 그러지 왜 그게 왜 총부를 못 들어가나. 그때는 참 어려웠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철이 없었던 거죠. 제가 철이 없었던 거죠. 저희 남편이야 모르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랬지만 저는 아는데 제가 오히려 더 한 수 더 떠가지고 그냥 이거 뭐 왜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러고 그때 조금 좀 반항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아버님께서는 이 딸 말고 두 아들에게도 분명 인생의 지침을 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님께서 주신 지침을 저희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저희들의 책임이지요. 대종사님의 손자, 손녀로 숭산 총장님의 아들, 딸로 태어난 저희들의 홍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하겠으나 저희들은 자라는 과정에 누가 주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받은 압박감이 너무나 커서 활짝 피기 어려웠던 사정도 있습니다. 저희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면 대종사님의 아들로서 사신 너희 아버님은 얼마나 어깨가 무거우셨을까 생각해 보았냐? 라고 하시겠죠. 가끔 생각해 보았고 오늘날까지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럴 때 아버님이시라면 어떻게 취사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죠. 대종사님의 아들로서 훌륭한 역할을 다하신 저희 아버님 숭산 총자님은 적어도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저희 스승님으로 계실 것입니다. 대종사님이 굉장히 크셨다는데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크셨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입으시는 그 외투가 전에 대종사님이 입으신 외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 맞았거든요. 딱 그 아버님한테 맞춘 것 같이 좋았어요. 저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다만 아버님이 대종사님보다 조금 덜 동글타 이렇게 그것만 생각해요. 아버님 조금 얼굴이 기신 편이니까 그냥 그 정도 거지. 그리고 저는 이게 나도 대종사님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항상 해요. 그렇게 좋으셨다는데 그리고 그럴 것 같아요. 정전을 읽어보면 정말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라는데 저는 돌아가시고도 한참 후에 났으니까요. 한참 후에 났으니까 뭐 도저히 별 길이 없었죠. 아버님께는 올해 41살이 된 저희 큰아이 창훈이가 유일한 손자였습니다. 서울에 오시면 전화를 하시어 시은이냐? 나 서울 왔다. 창훈이는 잘 크냐? 라고 하시고 틈이 나시면 저녁을 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희는 창훈이 덕에 아버님을 배울 기회를 얻곤 했지요. 지금도 가끔 시은이냐? 라고 하시는 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여름 평상에서 잠든 손자를 보시고 여기는 모기가 많다 라고 하시며 부채를 붙여주신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어디 한번 업어볼까나? 라고 하시며 손자를 업어주셔서 저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님은 무릎에 한번 앉아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죠. 또 한 번은
아이가 마루에서 뛰다가 발을 헛디뎌서 영락없이 크게 다칠 뻔한 상황에 아버님께서 재빨리 움직이셔서 아이를 붙잡아 주시어 위기를 면했는데 녀석이 마루가 좁아지는 걸 못 보고 그냥 뛰더라.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 라고 하시며 당신의 순발력을 자랑하시기도 했습니다. 30년 된 그 조립식 건물이 집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살고 있던 숙소가 불이 나가지고 타버린 바람에 이 지금 작업실에서 생활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겸타운님 본 것 같아. 겸타운님이 저를 딸같이 생각했어. 친했어. 여기 앉았어. 여기 앉았어. 이거 저 방. 오실 유 감독님이 박 교수님 모시고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도 청소해 놓고 이렇게 차장도 준비해 놓고. 아니 근데 저기 저희 어머니 겸타오님은 그러니까 저기 맨날, 행복원에 사실 때 거의 그럼요, 자주 보셨어요? 그렇죠. 거의 여기도 잘 옆집이니까. 오시고 엄마하고 그리고 오빠하고 친해 은사님하고. 부모님하고 뭐 가시게 되고 가셔야 되니까 가신 거니까 물론 아니 물론 그때는 저거죠. 엄마 귀상이나 위상으로 보면 네. 아주 잘 가신 거예요. 근데 시기적절하게 아주 잘 가신 예. 거고 잘 하신 거고 예. 또 이렇게 촛불처럼 가셨어. 그리고 마지막 촛불 훅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님 같은 딸 그 당신의 그 포부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데 박 총장님의 간에서거나 자식들의 간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자존감으로 생각을 하신 눈치가 보여서 제가 함부로 가서 기웃거리고 이렇게 여쭤보고 말하고 그런 처리가 못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학원 출신이었으면 박 총장님을 모셔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기웃거리고 아마 그것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선원 출신이었거든요. 선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정화 제복사에 들어와서 검사님하고 인연이 됐고 은사님하고도 인연이 됐고 이렇게 결혼한 것이지.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이런 몸빼 그런 거 그렇죠. 입고 맨날 이제 일하시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집에서 이제 집안일 이렇게 하고 계실 때 원광대학교에 그때 가정과가 있었는데 그 학과 교수님인데 여자분이세요. 이게 오셨어요.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사모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 몸빼 입고 있는 그분이 사모님인데 바로 그분한테 어머니한테 사모님 계시냐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원광대학교 아무개 교수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빨리 생각해낸 게 이제 네 사모님 이제 거기는 이제 여기 일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을 사모님을 따로 찾은 거예요. 근데 아니 제가 그럽니다 이렇게 안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하여튼 그러고 아이고 사모님이 좀 외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이고 뭐 어떻게 전해드릴까요?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이제 뭐 왔다 갔다고 이렇게 저러고 그러고 이제 가셨어. 또 해외여행을 그렇게 그 긴 여행을 하면서 딱 요만한 펭귄표 가방 요거 하나에다가 당신 쓰실 거를 그렇게 하고 당신이 스스로 저기 이제 호텔에서 다 이렇게 세탁도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아니 그렇게 조그마한 이제 왜냐면 그 저희 남편이 너무 놀랬어요. 그걸 보시고 어떻게 저렇게 저 여행 가방이 어떻게 저렇게 작을 수가 있냐.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그랬을 때 뭐 이제 네이 한 벌 하고 와이셔츠 입으신 거 하고 그냥 그런 정도고 거기에 조그마한 소울 가서 이제 이렇게 여기 이런데 이렇게 빠르시려고 그렇게 하고 뭐 넥타이야 누가 맨날 만나는 사람이 다르니까 같은 넥타이라도 항상 다른 효과를 가지니까 그건 되고 나 이거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우리 아버지는 확실히 다르시구나
그런 느낌은. 그러면 박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영성적으로 존경할 만하신 분이다. 그렇죠. 손색이 없으시다. 네.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내인 여자인 아내에게 뭐 빵점짜리도 아니고 네. 그냥 당신이 처한 상황에서 서 있는 그대로 최선을 마음을 다 다하셨죠. 보여주신 그렇죠. 그 뭐 인간의 완성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 거의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다른, 그리고 저는 다른 집을 또 별로 잘 모르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살던 이 총부, 여기가 바로 낙원이었다. 그때 낙원 세상이었다라고 한 것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무슨 고가 있지 않았으니까. 저는 그냥 행복했으니까. 그럼 그게 낙원이 아니고 뭐가 낙원이겠나.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뭐 이렇게 복잡할 것도 없고 반목질식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한 식구로 이렇게 항상 그렇게 살았으니까 저는 그게 낙원이라고 그렇게 왜 이제 박 믿고 교수님의 있거든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인품적, 네. 환경적, 경제적 이런 여건을 다 떠나서 네. 그분이 갖고 계신 그 기상 위상 하나만으로 충분히 그 내가 본받고 가고 감동하고 정신적으로 평생 의지할 만한 스승님이죠. 그런 넓은 도랑 어른이셨다는 그런 생각이 네. 이게 들고 가장 좋은 스승님이에요. 왜냐면 직접 제가 가까이서 배운 분이고 사실은 이렇게 저는 좀 이렇게 뭐랄까 아쉬움이랄까 대종사님 손녀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아주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 제가 요렇게밖에 안 되니까 항상 그런 거는 있지만 뭐 무슨 한이 되는 거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딱 꼽는다면 대종사님을 뵙지 못한 거 나도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저희들하고 똑같아. 네. 아버님 열반하시던 해에 7살이던 아이가 41살이 되었으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5년 가까이 지내면서 집 생각이 나도 당시에는 통신비가 비싸니 전화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편지도 일기 쓰듯이 써서 가끔 한 번씩 우송했죠. 물론 주로 어머님과 소통하였고 아버님께서는 시연아 보아라로 시작하여 아버지 씀으로 끝나는 아주 간단한 편지를 2번 정도 어머님 편지에 동봉하여 보내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낮에 한 생각이 꿈에 나타나기도 한다는 설이 있어서 집 생각을 하면 부모님을 꿈에 뵙지 않을까 했으나 본디 꿈이 없는 편인 저는 한 번도 부모님 꿈을 꿔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신 해 다음 해인 1987년 초에 한번 아버님께서 꿈에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기억이 지금도 뚜렷합니다. 제가 숭산 총장님 딸임이 확실하긴 확실합니다. 아버님을 추모하는 딸로서 가능한 한 재미난 이야기를 찾아보느라 머리를 후빌 대로 후볐지만 여기까지가 전부인 듯합니다. 빈약한 저희 추모담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저기 지금 파랑 지붕 있죠? 저기가 빈소요. 그래서 이게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게 중앙선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빈소. 딱 달려와가지고 보니까 여기 모셔서 계시더라고요. 병풍 이렇게 쳐놓고 병풍 뒤에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위독하다고 그래서 그 원광대학 병원에 때 이제 입원실에 갔었는데 그때도 뭐 전혀 말씀 안 하시고 제가 뭐 어디 가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런 때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여기 침대에 이렇게 계시면 좀
먼 데서 그냥 이렇게 한번 뵙기만 하고 알았는데 이제 여기는 그것도 딸이라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아 이렇게 가셨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웃었어요. 근데 제가 둘째를 낳았을 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아, 아들입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보여주는데 이렇게 딱 봤을 때 깜짝 그때 놀란 게 여기서 그때 뵌 아버지하고 너무 많이 닮아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그냥 저 혼자만.